충청도 어느 산골 마을. 해가 뜨기도 전에 새벽에 불이 켜지는 집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시간에 하루 일을 시작합니다. 찬물을 길어다 쌀을 씻는 소리. 새벽 공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그 집 어머니는 이미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머니들을 알고 있습니다. 말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가슴 한편에 늘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존재. 오늘 이 영상은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대단한 어머니가 아닙니다. 유명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효부상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면 분명히 여러분은 생각하게 될 겁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랬지. 그리고 어쩌면 오늘 저녁 전화 한 통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머니가 시집을 온 건 20살 초반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결혼은 자신이 고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정해주는 곳에, 부모님이 정해주는 날에 가마를 타고 들어가는 것이 결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들어간 집은 이른바 종가였습니다. 종가란 집안의 맞이 계보를 이어온 가문의 본가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 집안의 제사와 대소사를 모두 도맡아 치러야 하는 집. 시어머니로부터 이 집 며느리는 보통 며느리가 아니야라는 말을 들으며 어머니는 그 뜻을 천천히 아주 뼛속 깊이 배워갔습니다. 제사. 그 한 단어가 어머니의 삶 전체를 관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집온 첫 해부터 제사가 시작됐습니다. 시할아버지 제사, 시어머니 제사, 시증조부 제사, 시증조모 제사. 헤아려 보면 1년에 12번. 한 달에 한 번꼴로 제사가 돌아왔습니다. 제사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제사 하나를 치르는데 최소 이틀이 걸립니다. 하루 전날부터 음식 재료를 손질하고 당일에는 새벽부터 음식을 올리고 제를 지내고 손님을 치러야 합니다. 게다가 종갓집 제사는 규모가 다릅니다. 친척들이 멀리서 찾아옵니다. 10명, 20명, 많을 때는 30명 가까이. 그 사람들 밥을 다 해야 하고 재워야 하고 다음 날 아침도 차려야 합니다. 어머니가 시집 온 것인지 식당에 취직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한 번도 투정을 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누이들은 어머니를 보며 옳게는 사람이 아니야, 기계야라고 농담처럼 말했고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그저 웃으며 그럼 나는 요리 기계네라고 받아쳤다 합니다. 그 웃음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참는 것이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머니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됐습니다. 아직 하늘이 새까만 시간. 온 집안이 곤히 잠들어 있을 때 어머니는 혼자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찬물로 쌀을 씻고 솥에 불을 지피고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여름엔 땀을 흘리며 겨울엔 손이 트고 갈라지면서도 어머니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해가 뜨면 들로 나갔습니다. 논에서는 허리를 굽혀 모를 심고 밭에서는 김을 메고 산에서는 나무를 캤습니다. 고무장갑 같은 건 사치였고 맨손으로 땅을 파고 흙을 만졌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면 다시 저녁을 차려야 했습니다. 가족들이 저녁을 먹고 TV를 보며 쉴 때 어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다음 날 아침 준비를 미리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든 건 밤 11시, 자정이 넘어서인 날도 허다했습니다. 하루에 4~5시간 자는 것이 어머니의 일상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어머니 좀 쉬세요라고 말하면 어머니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괜찮다. 그 한마디. 그 짧고 단단한 한마디가 어머니의 갑옷이었습니다. 그 뒤에 얼마나 많은 피로가, 얼마나 많은 아픔이 숨겨져 있었는지 자식들은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제사를 12번 치르는 동안 정작 어머니 자신의 생일은 제대로 챙겨진 적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어릴 때는 집이 너무 가난해서 생일 케이크는커녕 미역국 한 그릇 끓여 먹는 것도 빠듯했습니다. 자식들이 크고 난 후에는 저마다 바빠서 어머니 생일이 언제인지 기억도 잘 못했습니다.
어머니 생일이 지나고 나서야 뒤늦게 어머니 생신이었죠? 죄송해요라고 하면 어머니는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생일이 뭐가 중요하냐? 다들 잘 지내면 됐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식들은 안도했습니다.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니까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서랍 한 구석에서 작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수첩 안에는 어머니가 꼬박꼬박 기록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식들 생일, 자식들 결혼 기념일, 손자들 생일, 심지어 며느리 사위 생일까지. 그 수첩에 어머니 본인의 생일은 없었습니다. 남의 생일은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해 놓으면서 정작 자신의 생일은 적을 생각조차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 수첩을 발견한 맏아들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자식들을 키우던 시절은 지금과 달리 넉넉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남편 혼자 버는 돈으로는 아이들 학비를 대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시장 한켠에 좌판을 펼쳐놓고 나물이며 채소며 손수 키운 것들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맑은 날은 그나마 나았습니다. 문제는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장마철이면 하루 종일 비가 쏟아지는데 어머니는 그 빗속에서도 좌판을 접지 않았습니다. 비닐 한 장 걸쳐놓고 빗물에 젖은 손으로 채소를 다듬고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그 날벌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잘해봐야 몇천 원. 하루 종일 앉아 있어봤자 자장면 한 그릇 값을 넘기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돈을 모았습니다. 동전 하나, 지폐 한 장. 차곡차곡 모아서 아이들 학원비를 냈고 참고서를 사줬고 수학여행 비용을 챙겨줬습니다. 한 번은 큰애가 고등학교 수학여행을 앞두고 얼굴이 어둡게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 수학여행 안 갈게요. 돈 많이 들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몰래 이웃집에서 쌀 한 마를 꿔다 팔고 그 돈으로 수학여행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수학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평생 아이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어른이 된 후 이웃 어른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그는 혼자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처음 허리가 아프다고 한 건 어머니 나이 50이 넘어서였습니다. 수십 년을 쪼그리고 앉아 밭일을 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닌 세월이 결국 몸 곳곳에 흔적을 남긴 것입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면 어머니는 손을 저었습니다. 병원비가 어딨냐? 나는 괜찮다. 자식들이 억지로 병원을 데려갔을 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왜 안 오셨어요? 디스크가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어머니는 진료실에서 나와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래. 걱정 마라.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식 걱정시키지 않으려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관절도 위도 나중엔 혈압도 문제가 생겼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나는 괜찮다를 반복했습니다. 그 말이 버릇이 된 건지 믿음이 된 건지 아니면 그저 자식들 마음이 불편할까봐 배운 것인지 어머니 스스로도 몰랐을지 모릅니다. 자식들 앞에서 아프다는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이미 짐을 지우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어머니가 자리에 눕기 시작한 건 70을 훌쩍 넘긴 뒤였습니다. 몸이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일어나는 것도 밥을 차리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자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어머니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기쁘면서도 미안하면서도 또 무언가 결심한 듯한 눈빛.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다 와라. 다들 모이자 어머니는 베개 밑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반으로 접힌 종이. 누렇게 바랜 것을 보니 이미 오래전에 써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나 죽거든 화장하여 뒷산에 뿌려다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제사는 지내지 마라. 누군가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나는 살면서 남의 제사만 12번을 지냈다. 죽어서까지 내 이름으로 제사상 차리는 일 때문에 너희가 고생하는 건 못 보겠다. 내가 죽고 나서도 너희가 제삿날만 되면 힘들까봐 그게 제일 겁난다. 어머니는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살짝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언제나 그랬듯 힘겨운 웃음인지 진짜 웃음인지 자식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이번엔 경상도 사투리가 진하게 배어난 말투로 혹시라도 내 제사 지내면 저승사자 보내버릴 기다. 방 안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울음이 터졌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 방 안에 있던 자식들 모두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머니는 울지 않으셨습니다. 자식들이 우는 걸 보며 손을 내밀어 등을 토닥이셨습니다. 죽음을 앞둔 자리에서 어머니는 여전히 자식들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자식들은 어머니의 흔적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한켠에서 낡은 봉투들이 나왔습니다. 봉투마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큰애 대학 등록금, 둘째 결혼 보증금, 막내 사업 시작할 때 다 쓴 흔적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모아두다 이미 그때그때 꺼내 쓴 것들이었지만 그 빈 봉투들이 남아서 어디에 쓰였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작은 화분들도 있었습니다. 창가에 줄지어 놓인 화분들. 어머니가 매일 아침 물을 주며 이름을 불러줬다는 그 화분들. 어머니가 없어지자 화분들도 하나둘 시들어갔습니다. 자식 중 하나가 그 화분을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살려보려 했지만 어머니처럼 잘 키우지 못했습니다. 식물도 자식들도 어머니의 손길이 없으면 제대로 자라기 어렵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냉장고 구석에는 어머니가 만들어 두신 된장이 있었습니다. 라벨에는 어머니의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년 후에 먹어라. 어머니는 당신이 2년 뒤에 살아있지 않을 것을 이미 알면서도 2년 뒤에 자식들 밥상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 된장 앞에서 자식들은 한참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머니 같은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종가의 맏며느리로 집안의 대소사를 도맡아 치르며 자신의 삶은 뒤로 미루고 살아온 여성들. 그분들에게 제사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1년 내내 짊어지고 살아가는 짐입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제삿날 전후로 친척들 사이의 갈등을 조율하고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신경 쓰고 제상에 올라가는 음식 하나하나에 실수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까지. 그 스트레스와 노동의 양이 얼마나 큰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그분들은 말합니다. 이래야 하는 거 아니겠냐? 어른들이 그렇게 해왔으니까.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냐? 그 체념 속에서도 자식들을 위해, 가문을 위해 묵묵히 해온 것입니다. 어머니의 유언은 그 삶에 대한 마지막 발언이었습니다. 나는 살면서 이렇게 살았다. 하지만 너희는 나 때문에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로 듣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어머니가 어디 있냐고.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어딘가에는 그런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미리부터 장을 봐서 전을 부치고 제사 준비를 시작하는 어머니들. 자식들이 올해는 외식하자고 해도 그래도 제사 음식은 내가 해야지라며 기어이 부엌에 서는 어머니들. 남편은 TV 앞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혼자 모든 걸 감당하는 어머니들. 시누이들이 와서 이것저것 지적해도 자식들 앞에서 표정 하나 바꾸지 않는 어머니들. 그 어머니들도 지쳐 있습니다. 그 어머니들도 아픕니다. 그 어머니들도 누군가 수고했어요 라고 말해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병원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오랫동안 배가 아프셨는데 내시경 검사를 미루다가 뒤늦게 발견됐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검사하러 가면 하루를 비워야 하는데 그날 손자 봐줄 사람이 없어서요. 손자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자신의 검사를 미뤘습니다. 아이들 밥 먹이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집안일 하느라 정작 자신의 몸은 뒷전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어머니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자식들은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때 따뜻한 밥 한 끼 더 못 챙겨드렸을까? 왜 그때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한마디를 못했을까? 왜 생신이 지나도록 전화 한 통 못했을까? 왜 마지막에 손 한 번 더 잡아드리지 못했을까? 그 후회가 어머니를 돌아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머니가 살아계신 분들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말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아프다는 말, 힘들다는 말, 외롭다는 말, 그냥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는 말. 그런데 그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자식들이 바쁠까봐, 걱정 끼칠까봐, 짐이 될까봐. 그러니 여러분이 먼저 물어봐 주세요. 어머니, 요즘 어때요? 그 한마디면 됩니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많지만 자식들이 가장 선명하게 기억하는 건 어머니의 웃음이라고 합니다. 힘들어도 웃으셨고, 아파도 웃으셨고, 억울해도 웃으셨고, 섭섭해도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가짜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에게 자식들의 얼굴을 보는 것, 자식들이 밥 잘 먹는 것, 자식들이 건강하게 지내는 것 그 자체가 진짜 기쁨이었을 테니까요. 다만 그 기쁨이 너무 큰 나머지 자신의 슬픔이 가려져 버린 것이겠지요. 어머니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자식들의 웃음이 자신의 웃음이 되는, 자식들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보다 더 아픈, 자식들의 성공이 자신의 성공보다 더 기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어머니가 계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셨으면 딱 한 가지만 해주세요. 어머니에게 전화 한 통, 아니면 문자 한 통.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머니, 밥은 먹었어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어머니는 그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쁜 자식한테 먼저 전화하기가 미안해서 오늘도 전화기를 쥐었다 놨다 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되신다면 어머니 옆에 앉아서 이렇게 말해주세요.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그 말 한마디가 어머니에게는 평생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어머니를 떠올리게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는 특정 어머니 한 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묵묵히 살아오신 모든 어머니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어머니들의 삶이 이 영상을 통해 조금이나마 기억되길 바랍니다. 나는 괜찮다. 그 말 뒤에 숨겨진 수십 년의 삶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어머니 이야기도 들려주세요.